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2교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이제 R&D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지원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R&D 지원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R&D 사업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정부 지원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R&D 사업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기업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R&D 사업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창업 지원 사업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그 해마다 R&D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 세 가지는 동일하겠습니다만은 그 트렌드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와 산업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가지는 기술 수요가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적의 로드맵이라고 해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각각 기업의 규모별, 그다음에 산업별, 어, 요건별에 따른 그것이가 로드맵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사위원들, 그죠? 저도 이제 사실 심사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사위원들이 보는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도 아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의외로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관점을 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양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뭐 그림을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 스킬보다는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노하우 습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스타트 승리는 이번 로드맵은 아까 이제 1교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성장기술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말 그대로 디딤돌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이름도 붙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름과 마찬가지로 어, 가장 초기에 처음 이제 신청하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졸업제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세 번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졸업제 제도라는 게 존재하고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지 초기 기업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또 짧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대부분 다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의 과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청 요건입니다. 창업성장 과제는 기본적으로 창업기업의 요건을 가지고 7년 이하의 창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놓치는 게 매출액입니다. 창업기업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액이 20억 미만입니다. 20억을 초과하는 기업부터는 저희가 혁신과제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R&D가 처음 수행하는 기업. 그죠? R&D 디딤돌로 이제 첫 걸음이라고 해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 안에는 다회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몇 가지 또 구분된다는 사항도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재무 건전성도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본 잠 상태, 채무 불이행 같은 이런 이달 요건이 아니어야 되고 근데 대신 3년 미만의 기업은 또 요건이 또 다르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체킹해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는 창업 성장은 1억 2억 원, 1.2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정부 지원 비율은 대략 한 75% 정도 수준이고 자,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놓치신 부분이 정부 지원이 75%면 기업은 그럼 25%인 거냐? 그건 아니고요. 25%에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이 그 중에서 다시 또 25% 중에서 저희가 대략 한 80, 한 그중에서 75%고요. 나머지 25%만 현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현금의 부담은 상당히 적다는 게 R&D 사업의 큰 특징입니다. 자, 창업성장기술가바제 신청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 준비 단계. 그다음에 R&D도 모든 것은 다 온라인 신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이리스 이제 저희가 사이트에서 다 뭐 이루어집니다. 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경험이신 분은 아실 건데 실제로 아이리스 사이트가 매우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이 사업을 처음 이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은 마감일보다는 최소한 3일, 적어도 이제 2일 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과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서 온라인에 대한 적응이 안 돼서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도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실제로 아리스 사이트에 신청하실 때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거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경쟁률을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서면평가는 실제로 한 경쟁률 10대 1을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발표평가는 2대 1에서 한 3대 1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사업에 따라서는 발표평가는 2대 1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만큼 서면평가가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서면평가를 대비한 한글 사업계획서 작성에 서 제가 팁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업계 작성할 때 반영하시는 거 꼭 그대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과제가 수행되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자, 사업계 작성에서 여기 뭐 스마트 원칙의 스토리텔링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만은 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짚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면 심사가 그죠? 10대 1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심사를 할 때 그리고 서면 심사의 또 특징이 실제로 서면 심사에서는 불가 시간이 2분의 3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가에 한 사람당 한 업체당 그죠? 그럼 한 3분 만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장, 50장 넘어가는 사업 계획서를 3분 만에 다 볼 수 있느냐? 실제로 불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다 시각화하고 구조화시킨 형태의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핵심적인 목표와 경량적 목표를 여러분이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평가위원들이 그 네 가지를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텍스트의 중심으로 너무 사업 계획서 작성하지 마시고 시각화된 자료, 구조화된 자료와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목표, 결과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정량적 목표에 대한 것, 이 네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두드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별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필요성과 목표, 그 다음에 연구개발 내용과 방법, 그다음 기술 경쟁력이 독창성, 그죠? 마지막 사업화 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섹션 1과 2가 더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작성 예시라든지 이제 연구개발 단계 구성 같은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여기 언급해 놨으니까 이 점은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량 지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정량 지표가 아닌 타기업과의 비교표. 제가 앞에 저기 제가 벤처 인증이었나요? 예, 그때도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화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더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자면은 저희 제품이 사업화에 대한 걸 어떻게 뭘 판단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쟁성이거든요. 경쟁성과 차별성인데 그 경쟁성과 차별성 부분을 타 제품과의 어떤 이런 정량적이고 요건 항목적인 내용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꼭 설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화 계획 부분은
실제로 시장을 구분하고 그 시장별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스케일과 구체적인 매출액까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제시하는 것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산 계획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사실은.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의외로 기업들이 예산 편성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릴 거는 평가위원들이 의외로 이 평가 사업계획서에서 예산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각 사업비에 대한 구성과 배분 그리고 항목별 사업계획서과 개발 내용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편성이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셔서 예산 편성을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분화시킬수록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락 원인 탑 10이네요. 그죠? 뭐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기술개발 목표입니다. 결과 산출물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보면 3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사업계획서인데 사실 뭘 하려는지 모르는 사업계획서 정말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 기간 내에 완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의외로 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평가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평가원이 만약에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아니면은 선정이 되어도 실현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되면 아무리 사업계획 내용이 좋아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거. 아니면 여기에 대해 좀 뭔가 내용이 이슈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부연 설명이 꼭 넣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업 계획이 현실적인가, 시장 분석이 부족하지 않은가, 경쟁사 분석이 미흡한가, 그 다음에 연구진 구성이나 계획이 불합리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존 기술과 차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의외로 또 변리이사도 들어옵니다. 평가 이론 중에서 한 명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는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의 획득 전략이나 회피성 전략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여러분이 조사하시고 반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고득점 전략은 앞에 했던 걸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제가 쓰면 정량적 목표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성능의 정량적인 지표 모든 목표를 정량화시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학연 콜라보레이션 R&D입니다. 이 올해 특히 많이 이슈가 됐던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도 예산이 다 줄었는데 이 산학연 콜라보레이션 사업만이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 중기부도 기업이 단독으로 R&D 과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학교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R&D를 하기를 더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봐도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공동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성공 확률도 높고 보다 충실한 R&D가 되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이제 아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기업들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보다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경우도 제가 많이 보니까 전략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다기 콜라보 R&D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형 콜라보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는 여기 예비연구단과 사업화 R&D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장점, 특징이 있고 예비단계는 8개월, 2단계는 최대 2년이라고 하는 사업비도 달라지고 단계도 구분된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올해 이 부분도 예산이 저는 클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산학연 콜라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이걸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산학연 콜라보 하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대학교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기획 단계를 통해서 기초적인 드래프트 단계의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시고 그 내용을 준비를 하셔서 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컨택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컨택하고 실제로 매칭될 확률이 높아지고 충실한 역할 분담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사전 기초 단계 사업 계획서 작성을 꼭 진행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와 본 단계 나눠진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 외적인 거는 다 모든 사업 R&D가 사업이 비슷하니까 그까지만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이제 여기는 요약을 좀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학인이기 때문에 협력 기간은 대학이나 출연 기관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학인 콜라보 사업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두 가지를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나 연구기관에 그죠? 역할이 너무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기업은 실제로 기술개발 역할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미비하고 거의 대부분을 대학의 연구기관이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가져간다든지 핵심 기술 개발을 너무 대학의 연구기관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또 실제로 사업의 선정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라는 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1단계 구체적인 컨셉과 거기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시는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술 이전 계획이라든지 IP 전략에 대한 명확성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혁신 개발 과제입니다. 사실 이제 창업기업이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20억을 이제 초과하는 기업들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창업 기간이 끝난 7년 이후의 기업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의 세 가지 유형의 저희가 지원 사업이 있게 되겠고요. 각 사업별로 사업비도 차이가 있고 요건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졌을 때 시장 대응이 가장 낮은 난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으로 갈수록 사업비도 커지고 요구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거 그걸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다 2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업에 따라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의 전담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꼭 공고문에서 체킹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 활용 전략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다 지금 성장 단계별로 다 다르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전 준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성장 단계별 최적 R&D 지원 사업을 선택하시는 것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창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정부 중기부에서 R&D 사업을 대표 R&D 사업 세 가지를 그 단계별로 선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요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그 해나 그 전해의 공고문을 통해서 분석을 하셔서 해당 요건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R&D 지원 사업의 포인트는 명확한 기술 개발 목표 설정, 실현 가능한 사업화 계획 수립, 정량 성과 지표와 사전 준비와 정량 접근이 필요하다.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들어오게 됐네요. 이제 R&D 지원 사업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이제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R&D 이제 사업이 아닌 이제 바우처 사업은 실제로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 거는 거죠. R&D 사업은 이제 기업이 정부 지원금에 어찌 보면은 기업이 일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를 같이 공동으로 기금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바우처라는 거는 쿠폰과 같은 형태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그죠? 나중에 기업이 그 부분의 일부를 나중에 부담하는 후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뭐 이런 형태로 쿠폰 형식으로 지원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우처 쿠폰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R&D는 하나의 기술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바우처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또 특징적으로 가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의 특징을 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린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되겠네요. 제조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그죠? 이 중에 못 들어보신 것도 있으시죠? 예, 그만큼 바우처 사업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바우처 사업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또 기업 단계별로 지금 당장 필요한 니즈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다 여러분이 선정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분에서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인증들, 자, 인증이 여기서 이제 되게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받을 때 이런 인증들이 다 가점이나 요건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이 왜 필요한가 이제 다시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바우처 사업에서 인증 획득의 중요성과 전략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중에 제조혁신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제조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제조업의 경우는 사업자 동호회 제조업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공장에 있어야 하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조업이어야 됩니다. OEM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매출이 어떻다는 거겠죠? 50%를 넘어서야 되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서비스업이나 IT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그렇지만 제조업의 매출이 50%를 넘어서야만 저희가 제조업 혁신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경영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같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예산 규모는 614억 원 정도가 2015년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지원 분야는 여기 다양한 이런 분야가 되고 여기 창업계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조혁신 바우처는. 신청 시기는 대략 지금, 근데 이제 특이한 게요. 이게 이번 주에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지금, 이번 주가 아니라 11월 달에, 11월 달 이슈가 돼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공고가 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1월 달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조혁신 바우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고문 꼭 꼼꼼히 체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에 한 번 있고요. 그렇게 또 연중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두 번 정도 있게 됩니다. 그다음 바우처는 일반 바우처, 탄소 중립 중대재해 같은 이제 바우처인데 대표적인 건 일반 바우처고 탄소 중립이나 중대재해는 여러분이 그 분야에 해당되신 걸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앞에 설명됐던 내용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략 포인트는 연구소 벤처 조합이라든지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연계, 탄소중립과 ESG 트렌드 반영 같은 이런 전략적 접근도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우처 지원 사업의 이제 실제적인 작성 예시거든요. 이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조혁신 바우처 신청을 할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사업계획 작성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 신청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체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앞 단계는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개요적인 사항을 작성하시게 되고 6번부터는 이번에 신청하게 되는 사업에 대한 과제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컨설팅을 신청하는 마케팅 신청을 하고 시제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개발 제품과 이번에 선정하고자 하는 특정한 아이템을 반드시 선정하셔서 그 내용을 여기 반영하시는 것을 꼭 진행하셔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 바우처입니다. 이것도 아마 대표적인 제조혁신 바우처가 더불어 쌍두마차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제조혁신 바우처는 제조업만 할 수 있는 반면에 수출 바우처는 모든 분야의 사업업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수출 바우처는 수출을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이라고 해서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트랙이 다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트랙별로 맞춰서 그다음에 중기 분야, 산자 분야 이런 식으로 또 부처에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혁신병원처럼 마찬가지로 지원 분야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분야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야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시고 총 아마 3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되죠.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 트랙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트랙에 따라서는 금액은 더 증액될 수 있습니다. 네, 수출 바우처 활용 사례는 한번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과 AI 바우처는 거의 유사하게 볼 수 있고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거나 아니면 R&D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여기는 데이터 바우처는 자, 우리가 R&D 모델을 AI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 우리가 R&D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R&D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특히나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인공지능 파트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데이터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R&D 신청한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저희가 평가를 받는다 때는 실제 선정되지 않는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AI 관련해서 R&D를 준비하시는 기업이라면 사전에 데이터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AI와 관련된 데이터를 미리 취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라벨링 작업을 사전에 하셔서 여러분이 R&D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한 5천만 원까지 지원되니까요.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여러분이 꼭 사전 수행을 하셔서 아마 해마다 4월 달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를 통해서 R&D 사업을 그 다음에 R&D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 저는 꼭 추천드리니까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그런 방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자비로 AI 개발을 하는 경우도 데이터 취득에서 가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 꼭 잊지 마시고 AI 모델을 개발하는 R&D 기업이거나 자비 기업은 준비를 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량적인 부분이나 사업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AI 바우처입니다. 그죠? AI 바우처는 이제 이미 AI 서비스들이 사전에 개발되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AI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 바우처를 활용하셔서 실제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우린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 거의 제품을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든지 우리의 사업에 활용하겠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으시다면 이 AI 바우처를 활용하시고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제가 4가지 오늘 바우처 사업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인증, 그죠? 그다음 R&D,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우처까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턱없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기업의 성장 단계를 그리시고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요건과 거기서 필요한 사업과 거기서 필요한 인증을 조각을 맞추듯이 그리고 그것을 지도를 그리듯이 여러분이 그려보신다면은 여러분의 사업에서 보다 성공할 수 있는 초석과 지름길로서 이것들이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각 사업별로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렸으니 이 점을 여러분들 잘 사업에서 활용하셔서 26년도에는 성장한 기업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